그래요. 네. 센스적인 인사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네, 우리 반에서. 오늘 공개 수업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1학년 7반 저희 반에서 영상을 함께 찍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다 보니까 워낙 잘하겠죠?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자기 나오면 또 다 집에서 보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거의 다 왔거든요. 이 파트랑 다음번에 가보게요. 그 다음에 뭐 을미게요, 을미사변 이 파트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반 친구들도 또 긴장한 얼굴로 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하면 되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해서 아마 살펴봤었을 거예요. 갑신정변과 그 이후에 85년에 일어났었던 검은도 사건. 시원이 음흉하게 잠깐 막 되게 혼자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재수없어요. 그래서 94년, 10년간 우리나라에 큰 사건은 잘 없어요. 큰 사건은 없었지만 바로 94년에 이게 10년치가 몰아서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작, 바로 시발점이 된 것이 다 같이 뭐라고요? 무슨 점?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인 것이죠. 동학농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 자체만으로도 중요해요. 뭐냐면 동학농민들이 이 정부에 대항해서 바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제로 성공시킨 그러한 하나의 대단한 사례이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다음에 대외관계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과연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는 동학교도들이 주관을 해요. 교주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92년, 1893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조가 뭔지 혹시 아나요? 동학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최재우죠.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죠. 최재우가 어떻게 죽었죠? 왜 죽었어? 암살이었어요. 암살은 영화 재밌었죠? 오정호 친구가 암살이래요. 그냥 굉장히 무식한 대답 중에 하나였는데. 암살이 아니라 바로 국가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왜 처형당했을까요? 잘못해서. 뭘 잘못했어, 최재우? 신분제. 종교. 신분제? 종교.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해서. 정원이? 우와! 정말 좋은. 뭐야? 옷장 써요. 박지호, 물 달라고. 이런 거 안 먹어봤어? 네. 바로 교조 신호운동. 이렇게 백성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바로 동학의 교조. 왜 교조라고 그러죠? 이게 만든 사람? 종교를 만든 사람의 이 신원을 복구해 달라는 거야. 우리 최재우가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런 사람으로 해서 죽였냐라고 하는 거죠. 비록 죽었지만 그 사람의 죄를 다시 없애달라고 이제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삼내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삼내에 모였다가 이게 잘 안 먹히자 서울에 올라가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그리고 나서 또 보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우리 교조 신원해달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보은 집회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종교적이었잖아. 종교적인 특징과 함께 이 보은 집회만큼은 어떠한 특징을 이제 갖기 시작하냐면요. 탐관오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부패한 여러 관리들 처벌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치적인 부분도 이 보은 집회에서 조금씩 이 동학농민들이 다루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바로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사건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여기 고부 지역의 군수로 이제 딱 발령을 받았는데 얘가 비리가 어마어마한 거야. 아주 거짓된 인간이에요. 우리 참민처럼, 그죠? 우리 참민 지각했더라. 많이 지각했죠? 운동장 두 바퀴. 세 바퀴요. 왜? 두 바퀴로 해주자. 어? 현성이도 두 바퀴 빼야지. 늦게 하자. 아니 막장님 세 바퀴 해야 돼요. 장수범이잖아요. 누가 잘해, 지영아? 저 아니에요. 누가 잘하세요? 어차피 더 쪄야 돼. 자, 고부. 중구도 떼야죠, 중구도. 떼야죠. 어제도 고부를 늦었으니까. 자, 고부 밀란이 이제 발생을 하는 바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횡포로 인해서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기를 들고 고부 관할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군수를 파견함과 동시에 누구를 파견하냐면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안핵사는 뭐냐면 이 사건, 이 고부 관할을 점령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용태가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조사해보니까 조병갑의 잘못이 아니라 이 동학교도들이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안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동학 농민군들은 엄청난 실망감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불만을 표출했을 뿐인데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라고 하면서 이 동학교도, 전목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을 벌 주려고 하자 바로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얘네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막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부 밀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바로 이 1차 봉기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막 집결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집결을 하냐면 무장이라고 하는 것과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를 구할 것이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외세를 몰아낼 것이다. 특히 일본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애들이 여기서 군대처럼 막 이제 부대를 형성을 합니다. 왜 양말을 벗어?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싶었던 거야? 갑자기 평소에 안 하는 양말을 벗어. 맨날 벗었는데. 맨날 벗어? 왜 그래? 오, 정우 학생 왜 양말을 벗죠? 내 생각에? 다리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발가락이, 그죠? 발가락 한번 보여줄래? 나와서 발가락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 해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무장과 백산에서 군대화해서 얘네들이 모이자 정부에서 얘네들을 처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농민. 바로 따라하지 마. 동학 농민군이 승리를 합니다. 두 번이나 승리를 했다. 한 번은 전주를 지키는 군대를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슨 전투?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온, 서울에서 내려온 그 부대를 황룡촌 전투에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바로 전주 성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잘 찍고 있니, 지영아? 네. 잘 나오고 있어요, 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여기 전주섬까지 점령당하자 바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목을 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죠?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죠. 갑시전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죠. 이번에도 역시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민혁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와.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되게 크게 나오지 않니? 네.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근데 정부는 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군 역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태진조야. 태진조야 정답.
와, 뭐야? 그 다음 김일포즈야. 이게 퀄리티가 달라서 퀄리티 싸줘야 밥에 싸줘야. 자, 나중에 마감이 김일포즈야. 김일포즈야. 손 하죠. 김일포즈야. 배고프장은 언제 만들어졌죠? 재물포니까 뭐랑 관련있을까? 대포. 이모곤란이죠. 아유. 이모곤란 이모곤란. 네 이후의 결과 맺어진 조약이 재물포 조약이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청에게 군대를 요청하자 청은 순진하게 일본에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킨 거야. 텐진 조약으로. 그래서 야 우리 조선에 군대 데려갈 거야 라고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죠. 그러자 일본 역시 니네만 군대를 출병시켜 우리도 군대를 데려가겠어 라고 하면서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나라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의 군대가 올 줄 몰랐거든. 일본의 군대가 온다고? 두 나라의 군대가?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동학농민군과 빠르게 전주 화약을 체결하겠는데, 즉 동학농민군들 이제 빨리 이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것을 전주성에서 체결을 하고 농민군들을 다시 해산시키게 되죠. 그래서 일본군에게 야 이제 우리 이 문제 해결했어 라고 하려고. 그럼 이 전주 화약의 내용이 뭐냐? 전주 화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농민군들이 얻어낸 것입니다. 농민군들의 주장이 이래요. 바로 농민군들은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폐정 개혁안 12개조를 국가로부터 허락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 토지 균분. 우리 백성들의 반중. 진짜 막 울자 막 이러고. 토지 균분. 그리고 신문제 폐지. 그리고 과부 제가 허용. 과부 제가 허용이 뭘까요? 여자가 재혼은 허용하는 거죠. 시원이가. 너 말라. 이러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개혁들을 진행해 나가죠. 우혁이 자기 처음에 이거 잘했다고 되게 잘 듣네요.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군들은 자신들이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각 도울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뭘 설치했다고요? 집강소.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혁을 진행해 나갈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다시 한번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청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일본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기에 놀란 정부군이 빠르게 동학농민군과 전주에서 화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84년에 갑신정변으로 물러났던 일본은 10년 동안 힘을 기르고 있었죠. 국력을 엄청나게 보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아예 전쟁을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군대를 파견한 거야.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여기에서 군대 철수를 요구하죠. 야, 이게 우리 전주화약 해결됐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바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청나라한테 선빵을 날리죠.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쉽게 이겨버려요. 그만큼 일본이 10년 동안 힘을 겁나 기른 거지. 우리나라에서 전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왜요? 우리나라는 누구 편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긴 편. 이거 누구 편 들 거예요? 이긴 편 들어야죠. 우리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고 일본이 경복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무슨 개혁을 추진해 나가냐면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바로 정부에다가 친일적 색채가 강한
일본의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들을 정부의 주요 기관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본에 좀 가까운 그러한 세력들이 많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경복궁이 점령당하다 보니까 큰 힘을 못 써요. 청나라가 생각보다 후두둑 하고 그냥 무너져버려요. 자, 이렇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가보락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전주 화약 때 해산했던 동학 농민군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내겠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삼내와 논산 지역에 싹 모이게 돼요. 논산 훈련소 기억하시죠?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 군대 훈련소가 생긴 거 아니야? 이걸 기억하기 위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3년 남았나요, 군대? 축하드려요. 나라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 논산에 집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일본군이 이 동학농민군을 처단하기 위해 함께 싸우게 되는데요. 바로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무기 차이가 달라. 무기, 이게 자체가. 동학농민군도 뭐 들었겠니? 들어봐야. 농기구나 막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해봐야 관아에서 뺏은 무기들일 텐데, 군사훈련도 안 돼 있을 텐데. 근데, 군사훈련된 이 일본군, 해외까지 파견돼. 지금 엊그저께 일본의 법이 넘어갔죠?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알고 있니? 아베 정권이 있죠. 원래 일본은 뭐가 있었어요? 자위대가 있어요. 자위대는 뭐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건데 이제는 이 자위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패배해 파병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넘어갔죠. 이 법안이. 즉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게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러분들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걸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미국이 나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바로 일본에게 이것을 허용을 한 거죠. 파병.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작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미국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6.25처럼 북한과 싸움이 나잖아? 미국이 출병을 해서 우리나라의 작전권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에게 군대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군대가 파병을 올 수 있어요. 얘네를 못 하는데. 지금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다라고 해서 많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도 좀 가지세요. 처음 알았죠? 아무튼 이렇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막기 위해 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났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 농민군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동학농민군을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데요. 동학농민군을 처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양반들과 일반 부호들. 왜냐면 이 집강소가 설치되었을 때 이 동학농민군들이 탐관오리라든지 못된 양반들을 막 처단하거나 막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은 일부 양반들과 부호들이 오히려 이 동학농민들을 잡는 데 앞장섰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별로 평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많았지만 요즘에는 일반 이 서민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평가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동학농민군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요. 바로 반동건, 반외세. 특별히 1차 봉기는 좀 반동건적인 예전의 것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이 좀 두드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동학농민 운동이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추후에 바로 여기에서 적어놨던 다음 시간에 배울 가보개혁과 그 다음에 추후에 일어나는 항일 의병운동 이러한 것들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 12월에
바로 끝나게 되죠. 약 1년, 정확하게 1년이죠. 1월부터 해서 바로 12월에 끝난 그러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 대해서 요 전개 과정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동학농민군들의 이러한 개혁들로 이게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러한 전개 과정과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러한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박수!